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야의 모두 1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혐의와 연루가 됐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인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의원직을 집어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생방송으로 생중계해드렸던 바로 윤희숙 의원인데 윤희숙 의원은 왜 국회의원직을 집어던지겠다라고 한 걸까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주목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여당의 언론법 더 개악이다라고 비판합니다. 명백한 고의, 중과실, 문구에서 명백한을 삭제했다라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후에 여당끼리만 모여서 바뀐 내용들을 보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당 입맛대로 언론법 문구를 수정해서 명백한 고의에서 명백한을 삭제하는 등 추정 범위와 처벌의 요건을 더 포괄적으로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권력자가 이 법을 남용할 여지가 더 커졌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 자체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디테일들이 논란이 참 많습니다. 권력자가 법을 악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동아일보는 묻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을 집어던지겠다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정치적 희생양이다라고 화살을 돌렸다. 사진을 보시면 이준석 대표가 눈물로써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만료했지만 윤 의원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응도 흥미로운데 권익위를 비판하면서 연자죄가 말이 되느냐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숙 의원 부친과 관련된 농지법 위반 혐의가 과연 무엇인지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따져보겠고요. 문제는 흥미로운 대목인데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하겠다고 해서 사퇴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 이게 민주당 손에 달렸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가짜 스펙 판치는 자소서 2024학년도 대입부터 폐지된다는 겁니다. 자소서를 만들려면 가짜 스펙이 판을 친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대기업이 이 자소서를 아예 폐지하기로 방침을 내렸습니다. 이 자소서 하나 만들기 위해서 논문 일저자도 들어가고 참석하지도 않은 세미나에 인터넷 이런 것들이 막 다 판친다라는 거죠. 정시 성적이 더욱더 강조된다고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공군기의 공중급유기까지 아프간의 400명 남짓 인원이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송기 3대를 현지로 급파해서 작전명 이른바 미라클 작전, 성공한 작전 잠시 후에 얼마나 긴박했는지 이 작전의 한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센 남자들만 모아봤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역시 노무현 청와대 출신의 부산 사나이 전재수 의원과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력한 남자들 4분 패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돌직구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하죠. 궁금합니다. 윤희숙 의원이 왜 의원직을 사퇴했을까? 그 비하인드에는 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지 오늘 돌직구쇼에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윤희숙 의원의 기자회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입니다. 그 최전선에서 싸워온 제가 비록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긴 하지만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서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 정치예요? 진짜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안 돼. 안 돼요.
제가 대선에 출마한 것도 이런 정치를 보고 싶었어요. 제가 보고 싶어하는 정치인이 제가 지금 되려고 결심한 겁니다. 근데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지금 여당 대선 후보 보시면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도덕성 수준입니다. 뭐 쌍욕에 음주운전에 뭐 먹방까지 저는 그런 것을 용인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포기를 하시지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백브리핑의 일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눈물로 안 된다라고 버선발로 만류를 했지만 윤희숙 의원은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즉 의원직을 사퇴할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듯합니다. 이재명 기자, 왜 의원직을 던지는가? 이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텐데 윤희숙 의원의 이야기에서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참패와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권익위의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본인을 흠집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비판 내용도 있었고 여당 대권 주자들의 부도덕성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이러는 이유 뭡니까? 이것이 자신의 정치다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큰 명분은 나의 평판을 깎아내려서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화하려 한다 이 말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의 생각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서 가장 심판해야 될 게 바로 부동산 정책 폭주다. 그런데 자신은 그 이제 야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가장 맨 앞장서서 비판했던 저격수 역할을 해왔는데 결국 자신을 공격한다는 건 결국 대선 기간 정권 교체의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격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본인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정권 교체의 명분을 대의를 다시 살릴 방법이 무엇이냐? 자신의 대선 후보 사퇴뿐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통해서 다시 그 명분을 그 불씨를 살리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윤희숙 의원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 사퇴뿐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까지를 둔 것이고 본인은 이제 본인 스스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고 그러려고 자기가 대선 후보 나왔다.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의혹을 안는 채 계속 대선 레이스를 뛰고 의원직을 갖고 있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 자기가 생각하는 대선 후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또 이제 기자들 뒤에 만나서 백브리핑에서 지금 현재 많은 정치인들이 도덕성에서 일반인 수준도 못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점에서 본인이 좀 헌신하고 책임지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밝힌 걸로 보입니다. 윤희숙 의원은 이 부친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참패를 최전선에서 비판한 나를 희화화해서 야당 정치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잠시 후에 윤희숙 의원 부친과 관련된 혐의가 과연 윤 의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 건지도 저희가 뭐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볼 텐데 일단 의원직 사퇴의 이유, 그 뒷 배경에 대해서는 이재명 기자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에게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내 정치다라고 말이죠.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내 신의를 지키는 일이다. 저는 제가 보고 싶어하는 정치인이 되려고 결심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대표가 이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왔죠. 자, 이에 대해서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신선한 충격이다. 감동이 사라져버린 한국 정치에 죽비를 때렸다라고 평가를 했고 진중권 전 교수는 잘했다. 나중에 더 크게 쓰일 것. 민주당도 권익위 의혹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라라고 대응을 논평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네. 사실 당 내에서 아니 이게 의원직까지 집어던질 일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아해하고 있다. 당황해하고 있다고 해요. 만류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사실 여야 모두 권익위에서 12명 남짓 정도 부동산 관련 혐의가 있다라고 언급이 됐었는데 탈당을 안 하는 민주당 의원도 상당수고 억울하다 하는 국민의 의원, 면죄부가 주어진 의원들도 상당수인데 의원직을 집어던진 이게 책임지겠다라고 한 사람은 윤희숙 의원 혼자죠 지금. 그렇죠. 저는 윤희숙 의원이 우리 이재명 부장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본인이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우리 정치 문화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의 무거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 내에서도 뭐 우리 인사청문 과정 뭐 쭉 봤지만은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과 관련해서 권익위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온 여러 여야 의원들의 반응 다 봤습니다만은 국민들 볼 때는, 국민들 시각에서는, 국민들 기준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 있어요. 뭐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야 되지만, 근데 윤희숙 의원처럼 이렇게 의원직까지 던져가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치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직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 그다음에 더 큰 직을 맡고자 하는 사람이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야 지금까지 같은 혼란이 좀 없을 거고, 뭐 인사 가지고 시끄러운 문제, 그다음에 정치인의 도덕성 갖고 시끄러운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우리 이재명 부장 말씀 주셨지만, 거기서 저는 윤희숙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던 얘기, 국민들이 정치인의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공직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 그다음에 주변에서 정치인을 선택하고 뽑는 그 기준이 우리 얼마나 좀 더 높아져야 되는가.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무언가를 좀 얻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많이 국회 내에서도 존중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언급해 보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거 사퇴쇼다라고 혹독한 비판을 내놓은 상황인데, 자, 전재수 의원님, 윤희숙 의원의 주장은 권익의 이번 조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참패를 최전선에서 지적해온 나를 깎아내림으로써 전체적인 대선판을 희화화하려는 것이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뭐 신선하고 참신합니다. 신선하고 참신한데, 근데 뒷맛이 좀 그렇게 개운하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 그야말로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려면 윤희숙 의원의 이전의 발언이라든지 또 해명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윤희숙 의원이 이제 유명해진 것이 국회 5분 자유 발언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 예. 나는 5분 국회 연설이었거든요. 나도 세대로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 5분 자유 발언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집주인이 2년 후에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하는 중이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을 보니까 4년 후에 꼼짝없이 월세 살게 되었구나.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발언을 국회 5분 자유 발언을 할 이 당시에 바로 직전까지 그 2주택자였죠. 그러니까 나는 임차인입니다 해놓고 사실은 주택을 2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더더구나 LH 그 직원들이 한참 문제가 돼가지고 했던 세종시 특공, 세종시의 특별 분양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성북동에 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지역구에 말하자면 서초구에 전세를 사는데 7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7천에 월세 40만 원 살거든요. 아, 부산에서요? 이런 사람이 임차인인 것이죠. 얼마요? 1억 7천 보증금에? 보증금에 이제 월세 월세 40. 40만 원. 이런 사람이 임차인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연설이 끝나자마자 이제 다주택자가 이거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윤희숙 의원이 자기 블로그에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거를 블로그에 또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블로그 제목을 또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사퇴하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특수본으로 이제 내용을 이첩을 했는데 여러 의혹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에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이제 세종시로 내려가죠. 자, 그건 잠시 후에 예. 저희가 한번 더 자세히 그래서 지켜볼게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농지법, 주민등록법 제가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좀 해명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뭉뚱그려가지고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윤희숙 의원의 평판을 폄훼해가지고 야당을 탄압하는 거다.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요. 그거 지금 무혐의 받아가지고 억울한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무혐의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했는데 유독 자기 자신에게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려서 말하자면 야당을 탄압하는 거다. 대선 주자 탄압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조금 오버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사퇴한다 그래서 사퇴서가 국회의원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절대적인 통과가 안 됩니다. 자, 그것도 잠시 후에 저희가 예, 한번 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 윤희숙 의원의 사퇴와 관련해서 진정성과 관련돼서 좀 의심이 되고 이 권익위의 의도가 있는 조사 결과다라는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야권의 이 대권 주자들의 반응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정권 교체와 경제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그 뜻 거저주시길. 최재형 후보, 지역구민, 서초구민 기대에 반하는 행동이다라고 만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희룡 후보, 문재인 대통령도 농지법 위반 뭉개고 있는데 부원님 하신 일의 책임 참으로 안타깝다. 하태경 후보, 당의 전력 손실이 너무 크다라고 사퇴를 만류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부분 문재인 대통령도 농지법 위반 뭉개고 있다. 이게 사실 박성호 변호사님 청와대가 밝혔던 내용에 따르면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사저 대지 중에 일부가 농지로 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구매하고 성격을 이제 변환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농지법 위반이다라는 의혹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네네. 좀 원 후보는 그거를 언급한 겁니까? 아마 원 후보가 그 지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그 농지를 계속해서 경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사실 농지법 위반 문제가 제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농지법 위반인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비판이 온전한지는 구체적으로 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지만 윤희숙 의원 부친과 관련된 혐의는 농사 짓겠다고 농지 사고 본인이 안 지었다. 다른 사람이 짓게 했다라는 거고 이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은 어머님이 아프셔서 적법한 이제 임대 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짓게 한 것이다. 요 의혹하고 청와대 사저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일단 구매하고 나중에 대질 변경이 했다. 문제 없다라는 의혹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둘 다 농지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둘 다 농지법 혐의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둘 다 단언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청와대 측의 해명도 일부 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농지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의사, 즉 자신이 농사를 짓든 제3자를 이용해 농사를 짓든 농사를 지을 의사가 아니라 사저를 건립하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이라면 그때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될 여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 평면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은가 싶은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군요. 잠시 후에 윤희숙 의원과 관련된 혐의도 질문 드릴 텐데 아직 그에 대한 답변은 안 주셨어요. 여당에서는 사퇴쇼다라고 비판합니다. 속보이는 사퇴쇼다. 현실된다면 후과 간단치 않을 것이다. 마치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한다. 임차인 윤희숙은 어디로 가고 탐욕스러운 집안의 딸만 남았다라는 비판도 제기가 됐습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 네. 탐욕스러운 집안의 딸이다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아까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잖아요. 네. 자, 여당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일단은 그게 이제 윤희숙 의원 당사자의 친부모와 관련된 거지만 아시다시피 뭐 사적인 영역 빼고 윤희숙 의원이 이미 30여 년 전 가까이부터 이미 출가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아버지하고는 별도의 경제 관계를 해왔어요. 지금 그걸 가지고 권익위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마저도 저는 윤희숙 의원이 감내하고 아버지 뜻을 아버지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책임을 져요. 저는 돌아가서 지금 여권에서 윤희숙 의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쇼라고 비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거 우리 청와대를 책임졌던 현 정부의 많은 우리 간부 직원들을 한번 돌아와 보죠. 똘똘한 한 채를 챙기기 위해서 그 중요하다는 대통령을 모셔야 되는 그 중요하다는 직책마저도 던져버리고 부동산 똘똘한 한 채를 챙기기 위해서 남아있었던 사람들과 저렇게 오랫동안 이미 경제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을 통해서 어찌됐건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이 돼야겠습니다마는 일부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고 관계가 없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 당에서도 괜찮다고 얘기했던 부분을 책임지면서 의원직까지 던지는 저 윤희숙 의원의 모습과 저는 여권 인사들 청와대 일부 그 전직 인사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저는 과연 여당의 지금 일부 대선 주자와 여당 관계자들이 저렇게 윤희숙 의원을 폄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그게 100번, 1000번 양보를 하더라도 윤희숙 의원이 쇼라도 저는 여권에서는 그마저 쇼도 해본 적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여야 입장이 다른데 이준석 당대표는 연좌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소한의 구성 요건도 되지 않는 것들이거나 아니면은 전혀 의원 개인이 소유관계나 아니면 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좌의 형태로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참 야만적이다. 권익위원회야말로 심판의 대상이다. 숫자 맞추기 위해서 거기다가 야당에게 좀 더 가혹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된 각본에 따라서 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것이 아닌가. 자, 더 나아가서 유승민 후보는 민주당과 짜맞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이고 전현희 전 의원이죠. 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12명인데 국힘도 12명이다. 이런 우연이 있느냐라며 민주당과 권익위 사이에 뭔가 교감이 있었던 짜맞추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야를 대표해 나오신 두 분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기자 출신의 어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국힘의 반응은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겠다라고 나오면서 더 반응이 격앙됐어요. 연좌죄다. 그러면서 심판의 대상, 급기야 짜맞춘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여당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 간의 어떤 발언들인데 이재명 기자 어떻게 봐요? 근거는 없죠, 사실. 근거는 없고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여당도 굉장히 억울한 의원들이 많았었죠. 우상호를 비롯해 3명은 이미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그러니까 권익위의 문제 제기가 부당했죠. 여당 역시.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12명이니까 야권도 국민의힘도 12명을 맞춰야겠다라고 권익위가 의도를 했다라고 뭐 야권 입장에서 주장은 할 수 있고 뭐 그런 의혹은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근거는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물론 권익위 위원장이 민주당 전직 의원이고 전현희 전 의원이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권익위 전체가 여야의 어떤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맞췄다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중요한 건 실질적인 조사 권한이 없는 권익위가 서류만을 보고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가 무혐의 처분하고 이런 일련의 행태 자체가 과연 이것이 정말 선출직 공무원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히고자 했던 최초의 어떤 그런 의도를 다 이뤘느냐라는 문제가 근본으로 제기되는 거죠. 이것이 아주 어떤 민주당이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오히려 처음에 물론 이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었지만 뭐 국회가 얼마든지 의결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뭐 감사원 등등 어쨌든 실질적인 조사할 수 있는 데를 통해서 실질적 조사를 권한을 가지고 소명까지를 받아서 정말 의혹 있는 의원들만을 문제 삼았다면 과연 이렇게 갔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문제 제기할 포인트지 제가 볼 땐 권익위가 뭐 의도적으로 12명 맞춘 거 아니야 이런 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냥 정치적 정쟁으로 흘러버리고 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야권 입장에서 별로 유리할 게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을 집어 던지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억울하다라고 이 권익위를 비판했었던 혐의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부친 농지 관련된 건데 세종시의 논을 1871제곱미터를 샀는데 직접 농사 안 했다라는 게 권익위의 문제 제기고 농지법 위반이다라는 거죠. 농사를 짓겠다고 샀는데 농사를 직접 안 졌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고 윤희숙 의원은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악화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벼를 재배하고 있다. 농지로 쓰이고 있다. 독립관계 30년이 지난 아버지를 엮은 의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강력계 형사 출신의 윤희숙 의원 해명을 들어보면 어머니가 악화돼서 농사를 지으려고 샀는데 농사를 못 져서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계약해 주는 게 농지법 위반입니까? 윤희숙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부동산 의혹은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지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지 임대차를 허용할 경우에는 이 조선시대 지위가 상당히 열악했던 소장농이 양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농지 임대차가 마음대로 허용되면 그 취득을 빌미로 농지 투기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윤희숙 의원의 해명은 아버지가 처음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도 없이 농지를 취득했던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생각으로 농지를 취득했지만
어머니 건강이 나빠져 직접 농사를 짓지는 못하고 한국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한국농어촌 공사를 통한 임대차는 허용됩니다. 이 해명이 맞다면 농지법 위반은 아니겠죠. 농지법 위반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해명이 맞다면. 그렇지만 실제로 이 해명이 맞는지는 관련 수사가 이어져야 하겠죠. 더더군다나 윤희숙 의원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이 농지 취득 과정에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아버지가 취득한 농지가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인접한 이른바 개발 호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현장 실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이 담당했는데 윤희숙 의원이 2016년에 이 기관에 근무를 했습니다. 즉 윤희숙 의원과 그 가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실행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어요. 즉 본인도 이 의혹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권익위가 발표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언론 보도 등에 나온 겁니까? 언론 보도 등에 나온 것입니다. 권익위는 그 부분 문제 안 삼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농지법 위반 혐의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익위가 밝혔던 비밀 정보를 이용했다는 건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한 사람 사례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 건도 지금 뭐 박성현 변호사님이 언급한 건을 권익위가 문제 삼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도 좀 사실관계 체크를 해볼게요. 전재수 의원이 앞서서 아까 비슷한 말 좀 하셨잖아요. 네. KDI.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의혹이 아주 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당의 주장인 거죠. 권익위의 주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70살이 넘은 부친께서 반평생을 서울에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세종시 땅을 무려 한 3,300평 정도 이렇게 매입을 하게 돼요. 2016년도에. 근데 2013년도에 윤희숙 의원이 KDI,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세종시로 지방 이전을 하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을 받아가지고 2013년부터 KDI 근무 때문에 세종시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부친이 세종시 땅을 삽니다. 반평생을 서울에 사신 분이. 그러면은 그만큼 많은 땅 중에 하필 왜 세종시냐? 예? 이게 그리고 그 윤희숙 의원은 아버지와 30년 동안 결혼을 하면서 독립관계고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뭘 하는지 전혀 모른다 그럽니다. 예. 근데 세종시 땅을 사요. 근데 그 뒤에 땅값이 한 3배, 4배 정도 오릅니다. 그리고 2km 반경 안에 산업단지가 건설이 됩니다. 예. 이거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일각에서는 전국 평균의 농지값이 한 12만 원 정도 되는데 세종시에는 지금 평당 지금 100만 원 이하 농지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상당히 이제 땅값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널그막에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 근데 3,300평을 얼마를 주고 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30억 주고 샀다, 어떤 분들은 8억 주고 샀다 그러는데 아니 널그막에 농사를 짓는데 8억이나 30억을 더더구나 반평생을 서울에 살았는데 세종시까지 내려가가지고 8억도 큰 돈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널그막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8억을 투자한다? 이분이 뭐 800억, 8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8억 정도 해가지고 널그막에 농사 지을 수 있죠. 이게 과도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딸인 윤희숙 의원이 세종시에 근무를 했고 KDI가 아까 이제 타당성 조사나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아마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부친을 통해서 땅을 샀을 가능성이 그리고 땅값이 3배, 4배가 올랐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준석 대표가 연좌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 상관도 없는 아버지 일 때문에 윤희숙 의원이 책임지는 것은 과도하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대통령까지 선출직 공직자는요. 연좌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닌 친인척의 문제, 그다음에 자기 주변인들의 문제를 선출직 공직자들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연좌제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헌법에는 금지되어 있는데 선출직 공직자들의 더 높은 도덕적 기준 때문에 연좌제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여당 의원, 야당 의원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 그래서 경찰 수사가 좀 철저하게 이 부분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당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의혹인 거고 의심인 거고 권익위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윤희숙 의원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현재 권익위의 조사 결과는
아버지가 농사를 짓기로 했는데 농사를 안 졌다라는 농지법 위반 의혹만 제기한 것으로 현재는 알려지고 있는데 보고서가 공개가 안 됐으니까 여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혹 제기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박정환 대변인. 사실은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지난 봄에 있었던 LH 사태예요. 그 사태의 본질은 뭐냐면 과연 그 업무상 있을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의 이득을 얻었느냐 이런 게 핵심이거든요. 누가 얼마나 뭐 땅을 가졌고 누가 얼마나 부동산을 가졌고 이전에 윤희숙 의원에 관한 의혹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윤희숙 의원이 지금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 주시는 것처럼 KDI 근무하면서 그 땅이 굉장히 효용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판단해서 친정아버지한테 이 땅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게 있다면 굉장히 지탄받아야 될 일이 맞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여권에서 이건 또다시 본질을 흐리고 뭐 땅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친정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윤희숙 의원을 비난하고 우리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 문제점 좀 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은 권익위 조사를 통해서 이 여야 간의 정치권에 들어오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내지는 분노의 이 초점을 희석시키려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나와야겠지만 30년 전에 이미 경제적으로 불리해서 분가했던 아버지가 지금 와서 어제 기자회견을 보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아마 오빠도 그렇고 공직에 오랫동안 계속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저 땅을 어떤 식으로 취득을 했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들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저는 윤희숙 의원이 KDI 근무하면서 저 땅에 대해서 정보를 친정아버지한테 줬느냐 안 줬느냐 그래서 뭔가의 알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 하느냐가 초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짧게. 잠시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뜨거운데 부동산 투기다라고 여당에서는 공세, 야당에서는 또 물타기 하느냐, 근거도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발언 시간을 짧게 그다음에 기회도 제가 엄격하게 사회자의 권한을 좀 많이 발휘하겠습니다. 균형 맞춰서 진행해 드리겠고요. 한 가지 먼저 짚어보고서 또 두 분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의원직을 던졌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쟁점일 것 같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가장 치열하게 공격한 저를 가결을 안 해준다고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던졌는데 내 맘대로 안 된다. 민주당에 달렸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죠. 이유는 이겁니다.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 무기명 투표,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 시에 국회의원 사퇴가 의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반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마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날릴 수도 있고 안 날릴 수도 있다라는 건데 조금 전 윤희숙 의원은 즐겁게 날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 10명이 탈당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윤 의원을 비판하기 못하다라는 솔직한 내용도 한 신문에 인터뷰되긴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그 윤희숙 의원의 국회의원직 날릴 겁니까? 안 날릴 겁니까? 민주당에서 결정됐습니까?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 10명은 탈당하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어서 비판하기 못하다. 그러니까 집 없는 전재수 의원만 지금 계속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직 사퇴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 윤희숙 의원께서 이제 뭐 책임을 지고 이제 국회의원직 사퇴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회에서 사퇴서가 본회의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건 정치 공학적으로 뭐 민주당이 손에 틀어지고 앉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제로다, 안 날린다. 국회 관행상 사퇴 의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전부 통과를 다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그것과 다른 문제로 사퇴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국회에서는 그거는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뭐 100%입니까? 100%입니다. 100%. 이거는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국회 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사퇴하겠다는 의미가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이제 선언이라고 저는 보고요. 윤희숙 의원이 KDI에 세종시에 근무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으로부터 8개월 전에 시작됐어요, 아니 의혹제기. 8개월 전에 예. 짧게만 요 하나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8개월 전에 예. 국회를 세종시로 전부 다 옮겨야 된다. 예. 이 이제 주장을 세게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도 이제 147억의 이게 설계비 예산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세종시로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8개월 전에 2020년도 12월 달에 윤희숙 의원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것도 이 부친의 땅 매입과 일정하게 관련이 있는 거 아닌지 이런 이제 의구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예. 자, 전재수 의원님의 의혹 제기다라는 거고 사실은 세종시 이전과 또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의 저 세종시 이전 주장이 부친의 꼭 땅 때문일 것이다라는 것은 어떤 판단하신 분에 따라서 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재명 기자. 그 민주당에 의혹 제기된 분들은 탈당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둔다는 게 지도부 방침입니까? 근데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혹 제기된 12명 가운데 3명이 이미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참 강제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절차 자체가 굉장히 국민적 불신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이런 생각이 여든 들고요. 야든 둘 다 불신을 예, 저는 그런 생각이 가중시킨다. 들고 제가 이제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윤희숙 의원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더 높은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염치가 무엇인지 상식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의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졌는데 조금 전에 전재선 말한 것처럼 대선 후보 사퇴는 본인의 결단, 본인의 의지로 한 겁니다. 근데 의원 사퇴는 본인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런 일을 왜 했을까라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냐하면 예전에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박지원 현 국정원장이 의원 시절에 야당이 절대 하지 말할 3가지가 뭐 삭발과 단식과 의원 사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 있는 자기 희생이냐 아니면 진부한 정치 쇼가 되는 것을 상대방 손에 맡겼다는 건 전 조금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차라리 정말 대선 후보 사퇴 말고도 뭔가 본인이 희생하는 것이 더 필요했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좀 이른감이 있지만 뭐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거나 아니면 뭐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거나 장관 같은 걸 맡지 않겠다거나 이런 보다 본인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걸 던지는 게 오히려 지금 본인의 주장에 더 설득력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듭니다. 자, 각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판단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 대선 주자들의 비전 발표회가 있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초등학교 학예회 보는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땠길래 학예회 얘기가 나왔을까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정치 오래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기성정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절박합니다. 저 원희룡이 문재인 정부에게 빼앗긴 꿈을 찾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입니다. 쓰레기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쓰레기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건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용필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후보님들 의리 없이 가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황교안 후보님, 박찬주 후보님, 또 최재형 후보님, 하태경 후보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아니라 발표에서 추천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학예의 발표고 학예의 발표겠다고. 아유, 초등학교 학예의 발표처럼 그래 느껴집니다. 애초에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걸 왜 하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워낙 당대표의 강한 드라이브가 뒤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준석 대표의 워낙 강경한 드라이브 그러다 보니까 뭐 원희룡 후보나 윤석열 후보와 마찰이 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비후보 등록도 안 되는데 왜 토론회를 붙이느냐? 더 나아가서 특정 후보를 띄우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신의 논쟁도 있었는데 결국 토론회가 아니라 비전 발표회식으로 원웨이의 어떤 발표 형식을 가졌지만 홍준표 후보가 말했듯 초등학교 학예회 갔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얘기했듯 자기 말만 하고 떠나는 그런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추미애 후보가 저 학예회 비전 발표의 내용을 두고 설전도 벌인 대목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이다 라고 밝히자 윤석열 정부가 땅에 세워질 일은 앞으로도 미래에도 장래에도 향후에도 같은 말을 4번 썼죠. 영원히 없을 것이다 라고 신경전을 벌인 대목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추미애 후보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겨눴습니다.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돼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게 유은혜 장관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아시다시피 유은혜 장관은 민주당 출신의 부총리입니다. 함께 보시죠. 추미애 후보. 장관이 대학교육 부정부패는 손도 못 대면서 조민 양에 대해서는 법원 심판 전 입학 취소 주장에 눈 가기로 의심했다. 조국 사건이 대선에 영향 안 미치도록 보이지 않는 손이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 같다. 라는 비판을 합니다. 즉 입학 취소가 안 돼야 하는데 이 뒤에서 유은혜 장관이 보이지 않는 손을 정무적으로 손 썼다라는 비판의 주장인 겁니다. 유은혜 장관은 사실 그간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소극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돌연 갑자기 부산대를 압박했습니다. 그때에도 유은혜 장관이 왜 그럴지라는 물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민 학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이 저희가 감사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전면 압수수색과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었고 교육부는 직무유기까지 하면서 조민 씨를 감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싸는 일은 절대 없고요. 대학은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사실관계 조사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저 입장 발표 이후에 부산대가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결국 입학 취소라는 결과까지 나온 건데 요 추미애 후보의 어떤 주장, 보이지 않는 손, 박성현 변호사님 작용했다고 보세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어려운 질문만 드리죠. 그 이유가 더 어려운 질문 드릴 거예요. 예, 교육부 장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시할 만한 내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고 항소심 판결이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저 지시 전까지는 교육부 장관이 왜 감싸냐라는 비판을 오히려 야당에서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각 교육기관이 입학을 결정한 이후에 입학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자체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충분히 관리 감독을 하라는 지시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내릴 만한 지시라고 보입니다. 예. 추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 이른바 조국 사태를 털고 가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였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무적 판단을 실제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교육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저 조치가 특별히 부당하다,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 같고 결과론적인 비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교육부 장관의 지시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졌으니 이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불만 토로다라는 건데 추 후보 입장에서는 조민의 입학 취소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박정화 전 대변인. 네. 대선 전에 이 조민 입학 취소 여부가 대선판에 소위 손 안 타게 미리 정무적 판단을 해서 싹 정리를 한 거다라는 게 추 후보 주장인 건데 지금 이제 조민 씨의 입학 취소가 됐잖아요. 그럼 이게 대선판에 영향을 안 줍니까? 저는 좀 그게 궁금해요. 영향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뭐 박성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은 여권 내 깊은 구중 심처에서 일어나는 결정을 저희가 어찌 알겠습니까만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사실은 여권 내에서 부담스러운 건 맞잖아요. 부담스러운 건 맞고 그럼 이 이제 10월 초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본선 후보가 결정이 될 텐데 그 이후에 본선을 그럼 준비하면서 조국 장관을 지금처럼 계속 안고 옹호하면서 갈 건가? 아니면은 이거를 좀 어느 선에서라도 털고 갈 건가에 대한 판단은 하겠죠. 빠른 손절 소위.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갑자기 유은혜 부총리가 저렇게 부산대 압박성 지시를 했느냐. 뭐 이런 데는 충분히 개연성도 있고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저렇게 해서 우리 조국 장관 지지자의 그 강성 지지와 요구를 좀 털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럼 내 입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건 이제 패널들의 각각의 어느 추측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빠른 손절, 소위. 이게 이제 추 후보의 주장인 건데 빠른 손절. 하지만 이 김어준 씨는 이 손절되지 않은 것 같아요. 들어보시죠. 한 사람 인생 10년 전부 다 무효로 만든 거잖아요. 조국을 때려잡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딸의 인생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박살내는데 행정소송 같은 형식으로 이제 갈 것 같긴 한데 이 정치가 지나치게 잔인하고 비열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야당에서는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왜 조용하냐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국을 수호하다가 왜 조용하자는 겁니다. 윤석열 캠프의 장해찬 청년특보. 김남국 의원이 존경하는 스승의 딸이 취소 처분 받았는데 김남국 의원 아무 언급 없다. 조국 손절하겠다는 보스 이재명의 의지 때문인가. 머리맡 잠들기 전 바라보는 스승에 대한 의리가 고작 이 정도냐. 정치 참 비정하다라고 비판을 한 건데 김남국 의원이 조국 국면 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딴지일보 딴지 게시판에서 딴개의 형님들이 선물해 주신 거거든요. 조국 교수님 이렇게 한 건데요. 이거 제가 머리맡에 계속 두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선물 받고. 조국 교수님한테도 문자로 제 머리맡에 교수님 기도하면서 잔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과도한 고백이다. 당시에도 이런 논란도 많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반론도 많았는데 사실 이 정도 급의 어떤 지지와 애정 표현이면 사실 이 조민 국면에서 그렇지 않았던 추미애 후보나 이런 사람 이낙연 후보도 그건 불평하다 이렇게 입장 내는데 김남국 의원은 왜 입장 안 냅니까? 저한테 여쭤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재명 기자에게 묻는 겁니다. 예. 왜 오늘 다 저의 질문을 피하십니까? 이재명 기자. 상대의 속마음까지 어떻게 저희가 알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사실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조국 전 장관 수호의 지지에 굉장히 적극적인 의원이었죠. 근데 지금 신분이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의 수행 또 실장을 맡고 있죠. 캠프에서요. 그렇죠. 그 신분도 본인이 자유롭게 얘기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하나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든 그것이 이제 이재명 캠프의 의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부담감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김어준 씨의 얘기는 이런 거죠. 저희가 다 듣지 못했는데 앞에 주장한 건 이제 조국 교수가 얘기하면 비슷한 겁니다. 결국은 어제 부산대에서 그게 발표했던 것도 입학 서류 자체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조민 씨가 입학 서류 단계에 학부 성적이 3위였고 공인 영어 성적이 4위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펙 7가지 서류가 없었더라도 합격할 수 있었다는 식의 부산대도 인정을 하죠. 다만 근데 중요한 건 조국 전 장관도 얘기하지 않은 것이고 김원준 씨도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건 오히려 부산대가 밝힌 것 중에 핵심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설령 입학 서류가 당락에 아무런 영향이 없더라도 입학 서류 자체가 가짜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입학이 취소되는 건 당연하다는 게 부산대 입장인 겁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한 공정인 거죠. 교육이라는 게 그 과정을 중시하는 게 교육인데 그럼 결과만 놓고 보자고 주장하면 그것이 과연 진보 진영이 생각하는 가치인가라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죠. 결국 결과 지상주의로 가게 되면 결과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국가주의로 가는 거고 결과만 좋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로 간다고 그러면 민주주의 자체가 부정당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진보 지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김원준 주장에 동조를 한다면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지금 우리가 그냥 흔히 국민의힘은 보수고 민주당 진영은 진보라고 하는데 진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은 그야말로 수구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저런 주장을 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김어준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견해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입장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이게 또 내로남불이다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입장은 부산대는 가짜 스펙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 판단하면서도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아비로스 고통스럽다. 이건 조민의 성적이 높았기 때문에 가짜 스펙 영향이 없었음에도 입학 취소는 과하다라고 비판하는 취지의 글이었는데 8년 전에 조 전 장관이 쓴 글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8년 전 수능 시험장에서 부정행위 하다가 들키자 100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했으니 시험 결과의 영향력 미미하다. 악쓰면 어떻게 하냐라고 본인이 2013년에 비판했습니다. 100문제 중에서도 하나만 부정한 행위를 했어도 그거 자체가 무효다라고 비판을 혹독하게 했으면서 정작 자기 문제가 되자 10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영향 없었는데 왜 입학 취소하냐라고 본인의 의해서는 또 말을 바꿨다. 내로남불 비판이 일고 있고요. 진중권 교수. 조만 대장경은 세계 문화유산이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비꼬기까지 합니다. 사실은 박승배 변호사님, 조 전 장관의 8년 전 글대로라면 당연히 조민신 입학 취소돼야 되는데 이제 와서 왜 또 말 바꿉니까? 조 전 장관의 입장은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무엇보다 딸의 진로에 큰 지장이 생기고 말았고 그 원인이 무엇보다 자신의 행보로 인한 상황이다 보니 아버지로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별개로 객관적인 판단은 다시 내려져야 하겠죠. 사실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다소 어려운 표현인데 실제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업무방해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업무방해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만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죄의 특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반 상식적으로라도 어차피 합격할 상황이었으면 허위 서류를 굳이 왜 사전에 제출해야 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결과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당시로서는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워낙 의전원은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것저것 다 동원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당시의 행위가 부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입시 어떤 결과를 미치지 모른다는 상황 때문에 대학 요강에서도 어떠한 서류라도 허위 서류가 발각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는 요강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는 게 온당해 보입니다. 이 조국 전 장관 과거의 글이 참 정의로운 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정의로운 잣대를 막상 본인의 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에 대한 판단 여러분들께서 내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와대 청원이 20만을 돌파하기도 했다는데 한 지지자 글이 논란인데 아들의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친문 성향 커뮤니티 게시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조 전 장관님 따님의 입학이 취소되자 아들놈이 잘된 일이라며 쾌재를 불렀다. 그래서 정의 위해 노력하던 조 전 장관님 가족이 당한 건데 너무 화나 아들 뺨을 2대 때리고 반성하라고 했다. 이 글이 뭐 사실인지 여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조 전 장관 지지자가 쓴 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친문 성향의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아들 뺨을 때렸다라는 글에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는 진실을 인정하면 될 일을 왜 종교 집단화시키냐. 마음의 빚이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비극이다라고 비판했고 김근식 전 비전실장은 이념의 포로가 돼 젊은이들 자연스러운 반응이 귓뺨 때리는 갑질이다. 조국 사수되는 대책 없는 집단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실체가 없는 글이다라고 부정하기에는 조 전 장관의 지지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와대 청원에 20만이 벌써 넘었습니다. 부산대 조민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한다라는 게 25만 2,600명이 동의를 했으니까 쾌재를 불렀다라는 아들 뺨을 때렸다라는 글도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이다라는 생각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는 건데 전재수 의원님, 이게 사실은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는데 아들이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반응, 쾌재를 불렀다는 거잖아요. 입학 취소! 그렇다고 야 이놈아 이렇게 뺨을 때리는 게 실제 진짜 있었을까요? 이게 부모가 그래도 아무리 나의 정치 선념보다는 내 자식이 우선 아닙니까? 저런 식의 이제
교육 방식을 선택하는 부모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딸이 둘인데 예. 아무리 그랬다 치더라도 뺨을 때린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커뮤니티에 들어가지고 가끔 글들을 보는데 예. 이게 그냥 웃자고 올린 글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가공된 글들도 뭐 상당히 올라오는 맞아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저거 뭐 굳이 저렇게까지 했겠냐. 그리고 설사 저게 사실이라면은 요즘 부모가요. 아들 뺨 2대 때린다고 맞고 있을 아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떤 의도로 뭐 저기 유통이 되고 또 올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살짝 이제 본인 개인 경험이 좀 반영된 맞죠? 아빠 인생만 중요해. 아니, 이거. 저희가 자랄 때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 됐습니다. 그때는 뭐 그래서 근데 요즘 그렇지 않죠. 그쵸. 요즘 그랬다면 바로 뭐 그 경찰 출동하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출처도 뭐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 뭐 웃자고 올린 글부터 해가지고 뭐 불분명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뭐 사실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제가 뭐 뺨을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그 전에 지금 이제 조민 씨의 입학 취소에 반대하는데 이제 20만 명이 넘게 서명을 하고 아마도 이제 뭐 저것이 다시 이제 진영 논란으로 가게 되면 뭐 더 많은 뭐 100만 명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되는데 저는 반드시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만약에 김어준 씨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결과지상주의에 대해 찬성하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조국 전 장관이 조금 전에 제가 2013년도에 올린 글을 보면 수능에 부정행위를 했을 때 100문제 중 1문제만 했더라도 당연히 처벌받는다. 저 얘기를 왜 썼냐면 입시 비리 때문에 쓴 게 아니라 당시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옵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이 저 얘기를 한 겁니다. 왜 했냐면 야당이 이렇게 그때 당시 여당이죠. 당시 국민의힘 쪽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국정원 댓글 조작이 당시 2012년 대선에 영향을 미쳤느냐? 우린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더니 조 전 장관이 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다시 얘기해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한다는 걸 조 전 장관이 얘기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조민 씨에게 문제가 없다. 입학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다시 국정원 댓글 사건도 옹호해야 됩니다.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 조작에서 누가 그것이 옳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 모순이 빠지지 않으려면 사안을 진영 논리가 아니라 사안에서 그 과정이 정당했냐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어떤 예리한 비유 이재명 기자 들어봤습니다. 조 전 장관이 한 비유입니다. 예. 자, 조 전 장관의 예리한 비유까지 이재명 기자 입을 통해 들어봤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인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저도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만 저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 의견은 있지만 밝히지 않겠습니다.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겠고 패널 여러분들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에만 맡기는 엄격한, 평소에도 참 엄격하지만 김진애 앵커가 더욱더 엄격한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4시 언론중재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를 포함해서 많은 조간신문들이 개악이 됐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함께 보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사적인 날이네. 역사적.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 속에 퇴장한 이후에 만세,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들인데 자, 박정하 전 대변인. 일단은 대한민국의 대다수 언론들이 이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라고 반발하고 있고 야당과 정의당도 반발하고 있고 국제기구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저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은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저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지금 어제 새벽 4시에 있었던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사위원회가 열리면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환호하는 모습인데요. 저는 뭘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언론 단체들 다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빼고 모든 정당 다 반대하고 있고 국민 대다수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뭘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인데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2004년도에 4년도부터 이 법이 추진이 됐었고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나 누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 근데 사실은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런 명분 하에 사실은 저는 정권의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새벽까지 움직였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사실은 뭐 언론에서 모든 걸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보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무언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언론은 비판을 해야 되고 견제를 해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되는 기구인데 그거를 전혀 할 수 없게끔 저는 그러니까 큰 법 취지를 훼손하면서 무언가의 목적을 위해서 중요하게 나쁜 독소 조항을 끼워 넣은 법 처리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논란이 되는 수정 부분 함께 보시죠.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야당 의원을 배제한 채 여당끼리만 모여서 변경이 이루어진 거라는 건데 어제 법사위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보면 당초 문체위 개정안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의 규정 조문은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한해서 손해배상을 입힐 수 있다는 건데 명백한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다. 더 마음에 안 드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편하게 해놓은 거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다라고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 왜 명백한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민주당은 충분치 않다는 거죠.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에서도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피해를 가중시키니 삭제됐습니다. 이건 자칫 반복되는 탐사 보도 등에 대해서 피해가 사실은 가중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축시키게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들이 의심이 나오고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양승함 연세대 정형외과 명예교수는 권력자들이 법 적용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따지지 않고 비판 보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라고 학자 양승함 명예교수는 비판을 했습니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손해를 뛰어넘는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고의 중과실을 입증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명백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이유는 고의 중과실 입증도 어려운데 여기에 명백한이라는 문구를 더하게 되면 사실상 언론법 개정안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도 삽입을 해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한 개별법 중에 예를 들면 재조물 책임법의 경우에 결함 등 추정 규정을 따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 추정 규정을 둔 것 자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일반적인 입법 예에 따른 것이라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언론에 과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비판과 권력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기능을 근본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 언론법 개정안에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법 적용의 운신의 폭이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도 상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실제로 시행 이후에 어떠한 장점과 어떠한 단점이 부각되는지 지켜보아야 하고 그 상황에 따라 재판부가 상당히 엄격하게 법을 운영하거나 또 다른 일부 개정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상황으로 평가합니다. 쉽게 말해서 조국 사태에 대한 보도가 반복적인 보도였거든요. 그리고 점점점 조국 사태의 보도가 재확대, 재생산되는 보도였는데 조국 전 장관과 민주당의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인사들은 이게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 조작 보도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재판 결과는 언론 보도가 대부분이 이제 사실로 정경심 씨의 1, 2심 재판 경우에는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그때 당시에 이 언론
중재법이 적용된다면 피해를 주장하는 조 전 장관과 민주당 여권 인사의 주장대로 과연 언론사의 언론 보도가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라는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에서 조홍천 의원이 소신 발언을 했다는데 함께 보시죠. 조홍천 의원입니다.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우리가 말려야 할 법인데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다. 라고 비판합니다.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않고 이롭지도 않다.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다. 같은 당의 동료 의원 조홍천 의원 두 분 다 재선이시고 혹시 친하십니까? 친합니다. 돌직구쇼 출신입니다. 자, 이런 당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조홍천 의원의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측면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이제 그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사건이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4천 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이제 취하를 하고, 그리고 이 4천 건 정도가 이제 개인이 60%인데, 사실은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거죠. 그만큼 이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하루 평균 10건 이상입니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2,000건 지금 넘어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근데 이러한 이제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대부분 75%가 또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오랜 시간 공을 들여가지고 취재해야 되는 탐사 보도라든지 그야말로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이런 언론들에게 자칫 잘못하면은 소위 말해서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다만 우리나라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듯이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도 명백하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2004년도에 언론중재법이 통과가 될 때도 이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정정보도라든지 반론보도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걱정은 할 수 있어도 우리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시행하고 난 뒤에 어떠한 장점이 부각되는지, 어떠한 단점이 부각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좀 보완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큰 틀에서 언론의 피해는 구제해야 되는 것도 명백한 이제 헌법 정신이고 해서 지금 이렇게 논의가 지금 한참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을 지금 당장 해야 되냐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좀 손을 보기는 봐야 된다.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당내에는 여전히 좀 더 많기는 합니다. 예. 예. 자, 또 하나의 논란은 자, 이렇게 논쟁적인 법안을 민주당을 뺀 정의당까지의 다른 정당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급하게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 저희가 뭘까와 관련된 논쟁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된 논란들.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하명한 법 아니냐. 더 나아가서 야당에서는 대통령 퇴임 이후에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 아니냐. 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국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개정안을 부결시켜달라라는 입장을 냈는데 국경 없는 기자회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 용납 못하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과거 군사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 계승한다고 자부하지만 거대 여당의 수의 힘을 이용해 보편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제멋대로의 정치 수법이 두드러졌다. 사실 언론중재법의 취지를 두고 논쟁을 벌일 수는 있지만 아사히 신문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 사실 일본의 언론이 우리 대한민국의 내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게 기분 나쁜 일일 수 있는데 그 빌미를 법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 비밀을 왜 제공하느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국경 없는 기자회, 이 국제사회 비판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비판에 대한 입장은 그건 뭣도 모르니까.
자기들이 우리 사정 어떻게 알겠냐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뭣도 모르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가 국경 없는 기자회,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어떤 언론 단체에 대한 우려를 뭣도 모르는 이야기로 폄훼를 했다는 논란이 일자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뭐 또 상황을 잘 모르고라고 답한 거다. 송 대표 억양이 세다 보니 그렇게 들었을 수도 라는 해명인데 이재명 기자, 이 해명이 납득이 됩니까? 뭣도 모르고 라고 한 발언이 아니라 뭐 또 상황을 잘 모르니 해명. 그게 어느 쪽이든 간에 맥락이 달라지나요? 뭣도 모르고와 또 모르고의 차이가 글쎄 있나 모르겠어요. 뉘앙스가 많이 차이 있어요. 그 말의 그 톤의 세기가 다른 거죠. 세기가 얼마 세냐는데 어쨌든 중요한 그게 어떤 의미였든 간에 맥락은 국경 없는 기자회가 우리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한 소리다 이런 주장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무슨 주장을 했냐가 중요할 텐데 조금 전에 박성배 변호사가 말씀하신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과연 조작과 허위 보도의 정의가 뭐냐? 과연 고의와 그다음 중과실 이런 거에 대한 정의가 뭐냐? 이렇게 정의가 모호하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그것이 결국은 권력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국내에 모두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몰라서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뭐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조응천 의원이 지적한 것 중에 김진 앵커가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마치 국민의힘이 밀어붙일 법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는 게 이 법안은 민주당의 정체성과 연결된 법안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어제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유인태 전 정무수석이 유인태 전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건 그냥 자충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유언론실천재단도 반대하고 있다. 근데 왜 이 단체를 얘기했냐면 이 단체가 1970년대에 군부 독재에 반대해서 언론 자유를 외친 해직 언론인들이 중심이 된 단체입니다. 근데 이 단체 이사장이 이부영 전 열린민주당 의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치 지금 과거의 민주당과 현재 민주당은 과연 같은 민주당인가? 라는 의문점을 유인태 전 정무수석이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대한민국의 1조는 헌법 1조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뭐냐면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법안도 제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1조입니다. 이게 뭐냐면 민주공화국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민주공화국을 다시 세우겠다고 촛불을 들었었고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입니다. 근데 그 정부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질문을 지금 국내외의 많은 단체와 반대하는 야당이 던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각계 패널에 다양한 의견도 전해드렸고 판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 조금 전에 한 패널이 언론중재 개정안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미처 여론조사 수치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수가 반대한다라는 표현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뜨거운 소식들만 모아봤습니다. 만나보시죠. 핫삼, 첫 번째는 탈레반의 위협을 뚫고 2만 킬로미터 대한민국에 협조한 아프간 국민들을 구출한 미라클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살펴보겠고요. 박유천 씨, 그리고 울산 만취 난동 여성 사건 살펴보죠. 국민 여러분, 작전명 미라클 작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작전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아프가니스탄의 현지인 중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참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대략 한 400명이 넘는데 그중에 391명이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에 입국합니다. 그 처참한 아프간에서 도대체 어떻게 구출을 했을까? 그게 바로 미라클 작전입니다. 카불 민간 공항 폐쇄됐죠. 탈레반이 감시 심화됐는데 국방부가 비밀리에 군 수송기 3대를 현지로 급파시킵니다. 사선을 넘어 목숨 담보한 상태에서 희망을 주자는 뜻과 성공적 작전 기원 의미로 작전명을 정했다. 미라클, 기적이다 이거죠. 왕복 2만 킬로, 이런 작전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밝힙니다. 미라클 작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에는, 아프간 현지에는 다 공항이 차단돼 있고요. 공항으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대한민국에 조력을 한 아프가니스탄 현지인이
공항까지 가는 것도 힘듭니다. 간신히 아프간을 빠져나온 우리 외교관들이 다시 그 사하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협조적이었던 아프간 국민들을 몰래 모아서 버스를 태워서 아프간의 카불 공항으로 들어오는데 가까스로 성공을 시키고 거기서 수송기를 띄워서 다른 인접 국가로 이동을 시킨다. 그다음에 인접 국가에 다시 우리 수송기로 대한민국에 데려오는 정말로 험난한 작전을 성공시킨 겁니다. 외교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우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하여 이들이 국내 수용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로서 국내에 들어온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꼭 데리러 오겠다라고 약속했던 우리 외교관도 약속을 지켰고 사실 대한민국에 협조했던 아프간 국민들이 상당히 위협을 받던 상황이었잖아요. 전대수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군대에서 사상 유례 없는 작전을 아주 성공리에 이끌었습니다. 규모로 보나 이게 아주 이 정교함으로 보나 굉장히 이제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소한 것들까지 다 챙겼더라고요. 저기에 영유아가 100명 가까이 되는데 저 아이들을 위해서 분유까지 다 싣고 그다음에 또 가족 단위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매트리스까지 다 싣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군대가 상당히 좀 아주 그 작전 스케일도 큰 데다가 아주 정교하고 세심하게 준비를 잘했다. 대한민국 국격에 어울리는 그런 이제 미라클 작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진천에 이제 수용 시설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진천 국민들이 다 이제 환영 현수막도 단답니다. 이 대한민국이 여러모로 국제사회의 위상에 걸맞는 작전도 했고 또 대한민국의 진천에 있는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또 환영을 하니까 오래간만에 모처럼 대한민국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 핫쌈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핫쌈은 바로 연예계 소식인데 박윤 씨가 여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중계약 논란. 박유천 소속사 측에서는 박유천, 유흥비 개인 생활비 등을 회사 법카로 사용했다. 박유천의 빚부터 무전 취식 비용까지 책임졌지만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했다라는 얘기. 팬을 성희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유천 팬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성관계를 제안했다라는 의혹 제기도 있었고요. 거기에 소속사 대표가 해외 원정 도박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박유천 씨가 마카오 필리핀에서 수차례 원정 도박을 했다. 많은 지인들 동행했고 출입국 기록도 있다. 이것까지 아니라고 거짓말 못할 것이다. 증거 자료 제출할 예정이다. 도박 횟수가 6번, 7번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지선 연예전문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 기자님, 박유천 씨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뭐 사실이 아닌 겁니까? 네, 일단 재기를 꿈꿨던 박유천 씨가 지금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 소속사와 이중계약 문제로 굉장히 많은 그 논란에 휩싸여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성희롱. 이 또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한 유명 유튜버가 그 박유천 씨가 이 위로를 해주려는 팬에게 성희롱을 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이 박유천 씨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소속사와의 분쟁, 이중계약 관련해서 분쟁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이 성희롱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속수사 등은 사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네네. 원정 도박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박유천 씨가 정말 해외 원정 도박한 겁니까? 네, 일단은 그 박유천 소속사 이중계약 문제로 지난주에도 뭐 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중계약 문제로 그 뭐 개인적으로 법카를 사용했다든가 그다음 뭐 유흥업소에서의 무전 취식 문제 이런 것들을 전 소속사가 제기를 했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박유천 씨가 자신은 전혀 그런 사실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그 소속사 대표가 다시 한번 폭로를 한 건데 그게 이제 도박. 원정 도박. 네, 원정 도박건이었고요. 이 자신이 이제 소속사 대표 이제 관계로 박유천 씨의 재기를 돕기 전에 박유천 씨가 이 마카오와 필리핀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 원정 도박을 했고 그 당시 출입국 기록 등을 다 자신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소식 오늘 준비해 와셨는데 아이언맨으로 유명한 로다주라고 우리가 로버트 네네. 다우니 주니어가 우리 박찬욱 감독이 연출하는 드라마에 나온다고요?
네, 일단 그 동조자라는 드라마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 비에타인 응우엔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작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 미국 드라마군요. 네, 그런데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에 이 미국으로 온 이민자의 그 이중 간첩 이야기를 다룹니다. 예. 이 드라마에서 이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이제 악역을 맡게 됐는데 이 작품이 박찬욱 감독의 연출작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굉장히 어떤 역할을 맡을까 했는데 악역이에요. 예. 그래서 악역을 맡아서 굉장히 활약이 기대되는데 무엇보다 화제가 된 건 이 우리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출연료입니다. 예. 네, 무려 200만 달러. 한국 하나로 하면 23억 5천만 원에 한 번 출연료가요? 1회당. 1회당? 네네. 그래서 올해 이제 미국 23억? 올해 미국 드라마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래도 기자의 길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세 번째 핫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 남구 한 사거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울산 남구 한 사거리 지난 22일 만취상대의 20대 여성 A씨가 멈춰있는 택시를 휴대전화로 내리치거나 이렇게 구두를 신고 차량 보닛, 지붕 위에요. 뛰는 등 20분간 난동을 벌입니다. 현장음 들어보시죠. 말세란 얘기가 나는데 박선일 변호사님 이거 뭡니까? 울산 남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멈춰있는 택시 위에 올라가서 이른바 행패를 부린 것입니다. 휴대전화로 찍기도 하고 보니까 지붕 위에서 장시간 난동을 부린 것인데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당하게 된 택시기사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생계수단인 택시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은 상황이다 보니 그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성은 재물손괴죄로 입건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물손괴죄를 넘어서서 업무방해죄도 충분히 인정될 만하고 재물손괴죄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생계수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피해 택시기사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내 차 앞을 가로막고 나는 차를 정차하게 됐고요. 비켜라 걸리면 안 된다고 팔을 잡았는데 성희롱죄로 고소하겠다 하더라고요. 욕을 하면서 팔을 부딪히면서 차 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자가 본네트에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차가 꿀렁꿀렁 하니까 열 안 받냐. 지금 신경정신과에 가가지고 약을 타서 약을 먹고 있어요. 여자가 뛰는 모습 막 자꾸 그려지니까 저는 이게 제 생명입니다. 차가. 그 생명을 차로 닿는 순간 내 가슴 아무나 마찬가지야. 너무너무 아팠고요. 과음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